너무 물가가 오르고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이게 한국에서 생각하는 신자유주의와 제가 경험한 신자유주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자유경쟁. 피노체트가 만들어 놓은 모든 체제를 그대로 가는 거예요. 조금씩 개혁은 할지언정 그걸 뭐 싹 뒤집어 엎고 이런 문화가 칠레에 없어요. 이 중남미 모든 국가가 식민의 유산을 떠안고 사는 와중에 칠레는 피노체트 시기에 모든 게 다 이 민영화가 됐기 때문에 어떤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게 얼마 없거든요. 뭐 수도요금, 전기, 가스 다 민영이에요. 다 자유경쟁. 요금을 이래라 저래라 국가가 할 수가 없어요. 다 네 책임인 거예요. 손해가 나도 네 책임. 예, 자 3프로가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전문가를 모시고 그분의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신과 대화 시간. 오늘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민원정 교수님 모시고 중남미 요즘 그 중요한 뉴스들 업데이트도 좀 해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게 우리랑은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도 일하고 계시는 민원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정말. 네. 중남미에 중요한 자원 갖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 보니 되게 다죠, 다. 예민하죠, 그죠? 네, 예민하죠. 네. 우리도 좀 그렇게 숟가락 좀 올려야 되는데. 근데 최근에 중남미 국가들이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자꾸 이제 좌파 정부 무너지고 우파로 또 갈아타는 그런 그렇죠. 분위기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좌우에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좌우 때문에 너무 좌냐 우냐 이거에 굉장히 너무 민감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네. 이들이 생각하는 좌냐 우는 중남미는 이게 어떤 아이디올로기가 아니라 복지를 더 많이 하는가. 그럼 좌. 그럼 좌. 또 엘리트 중심적으로 좀 보수주의적으로 복지 좀 줄이고 복지 줄이고 뭐 시장 경제 개방하고 이게 우 이런 개념인데 간격이 네. 이렇게 크지 않군요. 네. 중남미의 좌냐 우는 네. 우리가 꼭 그런 걸로 볼 게 아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출연 요청을 받고 다시 한번 제가 칠레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최초 FTA를 강조할 때 칠레 측에서는 아시아 최초이긴 하지만 원 오브 댐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칠레는 이 FTA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들 입장에서 보면 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이런 거 한번 제가 우연히 이 사이트를 찾았어요. 그동안에 중남미가 어디로 좌가우가 되는가.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미국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러면 이게 보통 한 1970년대까지는 칠레의 경우를 놓고 보면 그 유명한 아옌데 옛날에 이제 70년대 80년대 종속 이론 많이 그쵸. 연구하시고 네. 이제 그때 사회학 하시는 조금 더 분들 급진적인 사이에서 좌파였죠. 예, 네. 그래서 아옌데를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그런 교수님들이 칠레에 오셔서 아옌데의 생일이었는데 뭐야 뭐 이러실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하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죠. 네. 그래서 아옌데는 칠레에서 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피노체트는 들어보셨죠. 피노체트가 전복시킨 그 정권. 피노체트가 전복시킨 정권이고 그래서 이제 그 아옌데 하면 그 모네다 궁에서 대통령 궁에서 뭐 폭격을 맞을 때 뭐 자살하면서 떨어뜨린 아옌데의 다리 부러진 안경 뭐 이런 그림이 뭐 하는데 그래서 이제 칠레 제가 몇 분하고 같이 갔더니 아옌데 굿즈를 사야 된다고 막 찾아다니시던 칠레에서는 약간 영웅 느낌인가요? 아니요 전혀 아무 생각이 없죠 별로. 다 잊어버렸어요. 예, 잊어버렸다기보다 우리하고 좀 과거를 기억하는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칠레도 1970년대까지 보면 굉장히 극으로도 갔다가 뭐 우로도 갔다가 하는 경험이 있는데 피노체트도 되게 극우잖아요, 또. 그렇죠? 극우죠. 그런데 이 칠레 사람들은 이 아옌데 극좌와 피노체트라는 극우를 겪으면서 어떤 일종의 집단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렇겠네.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 1990년대 들어서 민주주의가 실현되고부터는 계속해서 중도 좌파냐 우파냐 그러니까 정말 눈 감고 들으면 뭐 별 차이는 없는. 별 차이 없는.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콘세르타시온이라는 정권이 유명하면 그게 정권 연합인데 그 정권 연합의 이름도 중도 좌우파라는. 네. 중도 좌우가 정당 이름이에요. 네, 그렇죠. 좌우지간 그래서 같은 그런 느낌. 좌우 번갈아 가면서 돼요. 누구나 그냥 정치적으로는 그 리듬으로. 조금 좀 안정되는 측면이 있겠네요. 그렇죠. 변동성이 좀 줄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뭐 누가 한번 그만두면 싹 갈아엎는 문화는 또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피노체트도 뭐 우리처럼 뭐 누구에 의해 총살을 이 전혀 없어요. 피노체트도 투표에 의해서 물러났고 물러난 다음에는 이제 콘세르타시온 정권이 잡고 또 중도 좌우가 가면서
피노체트가 만들어 놓은 모든 체제를 그대로 가는 거예요. 조금씩 개혁은 할지언정 그걸 뭐 싹 뒤집어 엎고 이런 문화가 칠레에 없어요. 우리는 다른데 우리는 전 정권에서 했던 건 다 일단 폐기. 칠레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없다가 다른 뭐 중남미 국가들이 뭐 어디로 가건 그런데 이제 칠레에서 중도 좌파 뭐 예를 들면 그 전 바칠레 대통령이 사회주의라고 해서 그때 제가 한국의 언론을 보면 중남미에 부는 뭐 좌파 도미노 이렇게 이건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죠. 왜냐하면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는 별도고 그들의 사회주의와 이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 이해되고 인식되는 사회주의를 네. 같은 급으로 놓으면 안 되죠. 네. 저 위쪽은 북한 같은 사회주의고 그렇죠. 네. 이쪽은 우리로 치면 약간 민주당 쪽에 가까운 아니 뭐 저 프랑스에도 그런 사회주의자들이 있고 있으니까. 약간 그런 북부 유럽식 유럽에도 사회주의 그런 가깝고 거겠네. 독일식 사회주의에 가깝고 네. 그런 식인데 이제 이렇게 칠레가 좌우를 굉장히 이렇게 무난하게 다른 나라들은 막 빨갛고 파랗고를 할 때 그냥 회색과 분홍색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이제 지난 대통령 보리치 대통령 때부터 이번 대통령 이제 지금 현재 대통령을 그러니까, 하고 있는 네.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을 다녀간 네. 보리치 대통령부터 이제 이게 확 바뀐 거죠. 근데 기점이. 이번 그 대통령 선거가 의무제로 됐어요? 선거 투표를? 칠레는 참 재미있는 게 네. 제가 있을 때 심지어 제가 영주권 소지자면 영주권 소지자도 투표권이 있었어요. 근데 대신에 그때는 투표를 하고 싶으면 등록을 해야 했어요. 네. 등록을 한 사람이 투표를 안 하면 벌금을 내요. 일반 유권자 국민들도 네, 등록하고 국민들도. 투표하면 빵이나 뭐 이런 거 줘요? 근데 안 줘요. 투표하기 싫으면 아예 등록도 안 하면 됩니까? 그럼 안 하면 되죠. 야, 그거는 좀 부담스럽다. 네, 그랬는데 벌금까지. 이제 칠레가 2019년에 아주 대단한 시위, 6개월 이상 지속된 시위를 겪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네. 그러면서 이제 보리치 대통령이라는 정말 칠레 민주주의 30년 역사상 전례 없이 극좌 대통령이 탄생을 하고 헌법 새로 쓰기를 시작하다가 그게 이제 표결에 붙여서 뭐 안 되고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2023년에 투표를 의무화했죠.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전 국민 투표 자동으로. 의무화. 대신에 외국인은 전에는 뭐 영주권 소지 후 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자격이 있었다면 이제 10년으로 늘렸죠. 이제 저는 보니까 약간 이제 외국인을 점점 멀리하는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투표를? 벌금 내요. 벌금이 좀 상당해요. 세요? 세요. 와. 칠레 돈으로 그게 뭐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3만 원 돈에서 10만 원이라고 하는데 적지 않네. 적지 않죠. 그리고 이제 내가 못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내야 돼요. 법적으로 이런 경우 예를 들면 투표지에서 뭐 200km 넘는 곳에 산다거나 내가 거동이 불편하다거나 여러 이유가 있어야 되고 예전에 제가 있을 때도 보면 이걸 지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투표 창간인이나 뭐 집계하는 사람들도 그게 이렇게 막 자동으로 돌아가서 갑자기 연락이 와요. 너 참관해. 너 이거 해야 돼. 너 투표 운영위원회 하고 오면 그 외국인 상관없이 해야 돼요. 그냥 해야 돼요. 그것도 안 내면 벌금 내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저 그거 올까 봐 굉장히 걱정했어요. 야, 근데 이거 좀 흥미롭네. 우리는 이제 자유투표잖아요. 자유투표. 네. 우리 고래로 자유투표를 했는데 네. 투표 의무를 하면 우리 정치권은 어떻게 반응할지 참 궁금해지네. 저도 아마 이 칠레가 이 굳이 왜 그랬어요? 시위를 겪고 이 헌법 개정안 투표를 2번이나 하면서 내가 참가한 투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더 이상 불만을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면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투표에 참가하지도 않아 놓고 뒤에 가서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할 수도 있죠. 그러나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사실 투표에 참가해서 내 권리를 행사하는 게 당연할 텐데 사실 저도 귀찮아서 투표 안 할 때도 많고 아무도 찍을 사람도 없고 이럴 때도 많고 저도 칠레에서 한번 투표해봤어요. 예. 그게 이제 등록제였다가 등록제가 아니었다가 약간 변화가 있는데 갔더니 그게 무슨 뭐 지방자치제 한 투표 한 10대 명을 투표하니까 너무 복잡하고 나중에 너무 제가 성의 없이 찍어서 제가 이 한 표가 누군가에겐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데 내가 남의 나라 이래 이렇게 내가 무성의하게 그리고
그게 뭐 이만큼이 자료가 오면 어떻게 읽어 그걸?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책임한 짓은 하지 말자 이러고 저는 안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적 책임을 묻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네. 예. 그래 투표에 참여하는 건 국민의 의무지라고 네. 생각하는 수도 있겠네요. 이제 의무를 강요한 거죠. 근데 네. 85%를 살짝 넘긴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 안 높네요. 의무로 했는데도 우리도 대통령 선거하면 한 80% 되지 않아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 여기는 자율투표인데도 15%는 네. 그래 벌금 낼게 뭐 네. 그랬다는 거죠. 뭐 아니면 외국에 나간 사람들도 있을 테고. 무관심층이 그만큼 우리보다 많다는 뜻일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고 네. 좀 많이 지쳤죠 사람들이. 왜냐하면 칠레는 제가 이렇게 칠레 사람들 보면 한국에서 내가 중남미를 배울 때 뭐 아옌데에 대해서 배웠다거나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주로 미국 중심의 칠레. 칠레를 많이 배우다 보니까 종속 이론이 너무 중요하고 해방신학이 중요하고 칠레 가보니까 아무도 그 관심도 없고 그리고 너무나 먹고 살기 바쁘고 또 이 종속 이론이 우리가 배운 종속 이론을 중남미 전체에 적용할 수 없겠구나 이런 것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정작 칠레에 가서 이렇게 제가 뭐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나 동료 교수를 얘기해 보면 좌파라고 할지라도 아옌데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가난했다. 너무나 가난했고 그때는 그렇겠네요. 우유도 다 가서 그러니까 심지어 배급. 뭐 우유 한 잔, 빵 한 조각도 가서 배급을 타서 먹고 줄을 늦게 서면 먹을 게 없고 또 그 와중에도 누군가한테 뒷돈을 쓰면 먹을 게 오고 칠레 영화에 마추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 예전에 우리 미제 아줌마 돌아다니듯이 뭐 그런 물건 이렇게 몰래 파는 사람도 있으니까 상류층은 그걸 사 먹고 그래서 오히려 피노체트 정권이 오래 갈 수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극우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옌데 시절을 그리워하진 않는다. 만약에 칠레 사람들한테 아옌데가 계속됐으면 우리도 쿠바처럼 됐을까? 뭐 이런 그런 걱정을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실제 생활에서 정치 얘기를 많이 하진 않으니까. 그것도 삼가하는 거예요? 삼가하죠. 음. 저는 한국에 와서 처음에 뭐 정치 얘기, 부동산 얘기, 뭐 증권 얘기 너무 적응도 안 되고. 요즘에 그게 칠레에서- 하나의 스토리예요. 정치, 부동산, 증권이. 예. 근데 저는 칠레에서 친구들하고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해본 주로 적이 무슨 얘기 하시는데요? 그럼 만나면 정말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 얘기. 정말 사는 얘기를 해요. 너 뭐 했니? 내가 집산 얘기해요 우리. 그러다 부동산 얘기 되고 정치 얘기로 넘어가고.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친구들을 처음에 만나고 집에 가서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주로 남 얘기예요. 그렇지. 누가 그러는데. 맞아. 뭐 내 친구가 어디에 뭐 사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맞아. 그래. 그 내 얘기는 안 해. 예. 이번에 아이유가 서로의 얘기를 잘 안 잘 안 해. 연예인 얘기 주로 하고 정치인 얘기도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누구를 만나면 제 얘기를 하기가 좀 이렇게 주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관심도 없으면서 딴 데 가서 하겠구나. 그 칠레 친구들은 중남미 사람들이 굉장히 말이 많은 것 같잖아요. 아니요, 자기를 드러내는 어떤 선이 있어요. 하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너 어디 사니 이거를 진짜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사람 일상처럼 없거든. 묻는. 하물며 그 집 얼마야? 이런 거 물어보는 거는 거의 없거든. 그 재건축 언제 해? 뭐 니네 조합장이 누구니? 어떠니 성향이? 아니 제가 이런 사실은 주제는 솔직히 서울 시내 굉장히 좋은 동네 남의 집에 살아요. 네. 근데 그 과정이 정말 너무 운이 좋게 그 근처에 좋은 아파트가 재개발이 되면서 갑자기 이 동네 전세가 싸게 나올 때 네. 제가 너무 우연히 거길 간 거예요. 정말. 근데 누가 어디 사냐고 물어보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거기 자간 줄 알고 어머 거기 사세요? 이제 약간 눈빛이 그래서 대충 어딘 줄 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새 아파트 입주장일 때 전세금 쌀 때.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일부러 찾아다닌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정도의 전세가 이렇게 싸면 좋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이게 한국은 내가 여기 전세 얻게 되는 사정을 구구절절히 말할 수도 없고 모두의 관심이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얘기의 주제가 다르죠. 예, 그런데 이제 그랬던 칠레 사람들도 그 2019년에 시위 터졌을 때는 굉장히 예민해지고 막 성향을 밝혀라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때는 굉장히 예민하고 안 좋았었죠. 그때도 촉발한 사건이 아주
그게 지하철 한국에 요금 보도될 땐 지하철 요금이지만 2019년 그 수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그 지하철 요금 하나는 정말 그동안에 모든 게 다 그냥 복합돼 있는. 복합해서 터진 거고 우리가 그 얘기를 보려면 정말 식민 시기부터 그래요? 식민의 유산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거 준비하다가 아니 또 한국 분들이 얘기 듣고 근데 우리가 칠레 선거 알아서 뭐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보면 정말 리튬 보유국이라 중요하고 또 칠레 정권 성향에 따라서 정말 우리는 비즈니스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중요한 축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남미 전체 성향이 지금 이제 다 핑크타이드에서 다 파란색으로 바뀌어 가는데 이제 칠레까지 바뀔 거란 말이에요. 파란색으로. 파란색이 우예요. 우예요. 한국하고 반대예요. 그래요? 또 네. 보면 파란색이 오른쪽이에요? 네, 파란색이 오른쪽이에요. 네. 대부분 그렇지. 빨간색이 공산당이잖아. 네, 우리나라 이상해. 맞아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중남미 그렇게 전체 성향이 어떻게 가는가를 볼 리트머스 시험지도 될 수 있고 내년에도 중남미 좀 약간 작은 나라 몇몇 국가가 또 선거가 있는데 결국은 다 이제 파란 지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이제 2019년을 보면 그게 지하철 요금만이 아니었고 사실 저는 이제 칠레에서 뚜벅이로 다녔는데 지하철 타면서 한 2016, 17년부터 2015년까지는 정말 좋은 나라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건설 붐이 일고 그때가 이제 구리값하고도 같이 봐야 되고 중국 경제랑도 같이 봐야 칠레 되는데 경기 좋을 때. 그렇죠. 뭐 2005년, 6년 제가 도착하면서부터는 2007년, 8년 그때는 뭐 건설 붐이 제 친구들 남편 중에 건설회사 다니는 친구들 두엇이 있는데 그 친구들 그때 뭐 정말 집 몇 채씩 샀어요. 거기는 다주택 세금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2015년까지는 정말 여기가 좋다고 느끼다가 한 2016년, 17년부터는 여기 무슨 일 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사나워지고 눈빛도 굉장히 무서워지고 이렇게 정말 종로 가서 뺨 맞고 어디 가서 화풀이 하듯이 이렇게 화를 내고 싶은데 자꾸 건수를 찾는 느낌. 근데 그 이유는 정말 칠레가 물가가 비싸요. 왜냐하면 FTA로 제조업이 없이 자원을 수출하고 공산품을 다 수입하니까 보이면 그냥 사야 돼요. 그 물건이 다음에도 또 있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 게 있겠다. 다 수입품이니까. 네, 그래서 저도 한국에 오거나 미국에 학회를 가면 저는 생필품을 샀어요. 한국 와서. 네, 미국에 가서 뭐 교수님들이 명품 아울렛 나는 생필품을 사야 돼. 신발도 사야 되고, 뭐 그래요. 없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내 발에 맞고 디자인이 마음에 들면 그냥 사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너무 물가가 오르고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칠레가 그 피노체트 시절에 신자유주의의 모범생으로 밀턴 프리드만한테 칭찬도 받았고 이게 한국에서 생각하는 신자유주의와 제가 경험한 신자유주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자유경쟁.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신자유주의 때문에 칠레 카드에서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프로젝트를 한국에 펀딩을 따거나 낼 때 당연히 윗분의 이름을 넣어야 하는 줄 알고 냈어요. 그렇게 한 1, 2년을 땄는데 동료 교수들이 야, 넌 바보같이 네가 한 일을 저 사람 이름을 넣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분이 소장님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헤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한번 내 이름으로 내봤더니 학장님이 사인을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뭘 해도 내 건데. 네, 그러니까 저를 막 대우를 잘해주고 이건 아니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나 자유 경쟁 분위기는 너무 재밌었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자유 경쟁이 좋긴 좋은데 빈부 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또 칠레가 그 덕분에 발전을 해서 뭐 OECD 국가도 되고 한 건 좋았지만 이제 그만큼 자유 경쟁이 심해지고 소비 문화가 굉장히 만연을 해서 돈이 없어도 사람들이 계속 돈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은행 계좌 열기는 정말 힘들어요. 미국식의 체크도 나오기 때문에 너무 힘든데 대신에 백화점 이런 데서 막 카드를 그냥 막 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빚을 지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미국에 있는 한국계 어떤 교수님이 쓴 라이프 인 뎁트라는 책도 있어요. 늘 빚을 지고 사는 구조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소비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정말 비싸고 인프라가 또 적고 나라가 기니까 다 산티아고에 집중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다 비싸요. 저도 월급 받아서 인터넷이 그때 뭐 트리플렛박이라고 그 옛날에 뭐 전화, 인터넷, 뭐 TV 이렇게 있으면
그게 한국 돈으로 10만 원이 넘었어요. 한 달에. 네. 음. 전기도 비싸, 수도도 비싸, 연금도 국민연금 아니고 다 사범 펀드 같은 거고, 의료보험도 비싸. 국가보험으로 하면 기다리다 죽는 거고. 이게 이제 사보험이 되면요, 정말 그거 가입할 때도 너무 머리가 아파요. 병원에 티어가 있어요. 그럼 네가 어느 티어에 맞춰서 가입을 할 거냐. 아프면 어느 수준의 어느 수준으로 갈래? 갈 거냐. 그다음에 가면 입원실을 독방으로 할 거냐, 모음으로 할 거냐, 뭐로 할 거냐. 이걸 다 골라야 돼요. 그러면 월급에서 몇 프로 나가는 건 똑같지만 그 돈으로는 어느 정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으면 내가 계속해서 돈을 더 내야 되고 더 내야 되고 또 그리고도 약값도 굉장히 비싸고 제가 가서 나중에 저는 처음에 국민보험을 그냥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저히 그 보건소를 못 가겠어서 그냥 1년에 한두 번 아프면 그냥 갔어요. 왜냐면 의사들 중에도 취급하는 보험이 다르고 그러면 그냥 가서 보고 이렇게 그냥 처방 하나 해주고 그 당시 5만 peso면 그 당시 환율로 한국 돈 10만 원이었어요. 요즘 환율이면 6, 7만 원이고. 보험 없으면? 네, 보험 없으면.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트레킹 하다가 여기 벌레에 물렸는데 처치 없어요. 처치를 하려면 또 예약을 하고 또 돈을 내고 랩을 가야 되고 의사가 딱 보고 후엠비초 벌레한테 물렸네? 이 한마디 해주고 처방 좀 받고 또 한 5만 peso 내고 그러니까 칠레 국민의료보험의 그걸 자체를 보면 이보다 더 좋은 제도가 없지나 자유경쟁이기 때문에 국가도 침상을 사야 하는 당연히 침상이 모자라니까 당연히 국민들은 기다리다 죽고 약값은 너무 비싸고 이 불만이 쌓이고 쌓여 있다가 이제 그 와중에 지하철 요금까지 더 올리니까 지하철 요금이 한국보다 비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한국하고 비싸다는 의미는 거기는 굉장히 산대구가 넓거나 뭐 큰 곳이 아니니까 그냥 끝에서 끝까지 1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거리 정산제도 아니고 그래도 그게 뭐 또 출근 시간은 뭐 한 1,000peso 가까이 되고 출퇴근 시간 얼마죠? 1,000peso? 1,000peso면 요즘 환율로는 1,500원 되겠지만 그때 환율로는 딱 2배였거든요. 2,000원. 네. 근데 그게 이제 칠레 GDP나 뭐 생각하면 월급을 비싸죠.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엄청난 거죠. 과하게 싼 것 같아요. 교통비는 그렇지. 네, 우리나라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불만이 쌓이고 쌓이다가 그리고 제가 볼 땐 이게 디지털 시대라는 것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세상을 보게 되죠. 모를 때는 그냥 모르고 살았는데 그런 디지털 덕분에 K-팝도 인기도 얻었지만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지고 자꾸 빚은 늘어나고 감당할 수가 없어지면서 이제 지하철 요금 하나가 어떤 도화선이 돼서 그때 얼마를 올린 건데요? 한국 돈으로 뭐 40원, 50원 하는데 그게 30peso였어요. 그런데 그게 40원 이제 정도 올리고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 한 달이면 모으면 많을 수는 있고 그렇죠. 그 전에 불만이 많았고 그렇죠. 네. 물가가 왜 이렇게 비싸냐. 뭐 그냥 비싼 정도가 아니고 집값도 올랐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한꺼번에 폭발을 한 거죠. 이게 처음 이제 시작도 뭐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지하철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확 퍼져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너무나 불평등 지수가 높고 또 어떤 엘리트층의 권력 남용이 심하다. 뭐 여러 가지 불만이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뭐 기자분들이 뭐 취재하러 오시거나 했는데 학생들도 얘기를 해보면 무엇을 요구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 쌓인 게 많으니까. 하나둘이 아니니까. 저희 학생들도 왜 시위하니 물어보면 각자의 요구사항이 다 달라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게 저러면 뭘 얻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처럼 뭘 막 모임을 만들고 대표자 회담 이런 문화가 없고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시위도 그냥 각자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저는 그 시위할 때도 이 교육의 차이도 어마어마하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칠레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차이가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이 훨씬 퀄리티가 높다는. 훨씬 정도가 아니고 네 학생들 레포트 딱 보면 이제 교수님 거기는 사학이죠. 사학이지만 가톨릭 대학교이기 때문에 소셜 커뮤니티 서비스가 있어야 돼서 학생들이 한 30-40%는 공부를 잘하지만 소득이 낮은 학생들이 오는데 좀 수학 잘하고 이래서 올 수는 있지만 말하는 게 다르고 어휘 사용이 다르고 칠레는 계층에 따라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레포트 읽어봐서 글 쓴 거 보면
아 얘는 사립학교가 아니구나. 아 똑똑하다고 해서 왔는데도. 왔는데 글 쓰는 거 이런 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배우는 교과서가 다르고 교사들의 월급도 다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이제 시위하는 사람들이 뭐 전단지나 뭐 뭘 내세울 때 맞춤법도 틀리고 막 문법도 틀리고 너무 그게 좀 약간 안타깝기도 하고 이제 그 사이에 중남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반달리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쪽에서 시위를 하면 한쪽에서 약탈, 방화. 그러면 이 시위 의의를 희석시키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정말 그때 시위하는 6개월 내내 산티아고가 뜨거웠어요. 사방팔방에서 막 다 태워가면서 난장판이지 뭐. 바리케이드를 하니까 뭐 엄청나게 뜨겁고 제가 이제 그때 사진 제가 찍은 거였어요. 이제 시위가 10월에 시작해서 네. 이제 남반구의 봄에서 여름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1월, 2월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주로 타겟이 스타벅스, 은행, 보험회사, 큰 대기업들. 대기업과 돈을 만지는 그런. 자,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합판을 치니까 이제 합판을 뜯어다가 또 바리케이드를 치고 불을 태우니까 나중에는 다 이제 이렇게 철로 아주 대대적인 공사를 해서 막아서 은행이나 마트를 가도 이렇게 여기 쪽문으로 들어가서 볼일을 보니까 어느 건물을 들어가도 어두웠어요. 그렇겠네요. 어둡고 길에 이렇게 딱 경찰이 총 들고 한 200m 간격으로 서 있었죠. 그리고 이제 칠레에서 이렇게까지 정말 길에 노숙자가 늘어난 적도 없었고 근데 재미있는 건 이제 1월이 되고 2월이 되면 날이 너무 뜨겁거든요. 그럼 시위도 쉬워요. 네, 그러면 그 와중에 저처럼 친구랑 기생충도 보러 가고 또 파티도 하고. 저희 교수님이세요? 내 오른쪽에 네. 있는 교수님이네. 그때 마침 또 기생충을 상영했는데 시위를 하면 그 시위를 하는데도 나중에 이제 시위 리듬이 있어요. 오늘 날이 너무 덥네. 오늘 시위 쉬겠다. 다 알아 모두가. 그다음에 어저께 시위가 되게 격렬했대. 그럼 오늘 시위 쉬겠구나 알아. 그러면 곧잠을 이용해서 놀아요. 네, 모여서 놀고 이게 또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중남미스럽죠. 어쨌든 이 시위를 6개월 정도 거치니까 이제 칠레는 이때 북반구에서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 시기인데 뭐 시내가 이미 다 마비가 됐지. 또 관광 수입도 없지 하니까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싶을 때쯤 이제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지니까 단순히 그냥 코로나의 여파가 아니라 이미 시위로 한 6개월 동안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또 관광객도 안 오니까 또 이제 코로나로 막히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피곤해지고 이건 아니지 않은가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게 된 건 신자유주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와중에 그때 이제 보리치 대통령이 등장을 했고 그때도 이번에 2등을 한 카스트 후보가 올라갔죠. 이 보리치 후보는 칠레에서 2011년 12년에 아주 학생들 주도로 초중고, 초는 빼고 중고등 대학생들이 다 참여하는 정말 엄청난 시위가 있었어요. 또 칠레 시위 문화가 또 학술적으로 연구될 만큼 또 한 시위 문화를 하는데 그때 이제 칠레 대학교 학생회장으로 이제 이 시위를 이끈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에이펙 그 신라호텔에서 한칠레 비즈니스 포럼에 가서 이 보리치 대통령이 연설하는 걸 들었거든요. 연설은 정말 잘해요. 이 학생회장 계속 이런 거 하던 사람이라 목소리도 좋고 야 연설 잘하네. 근데 다 듣고 나서 요점이 뭐지? 뭘 하자는 거지? 얘는 한국에 관심이 없네 이 사람은. 약간 이런 느낌?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죠 뭐. 네. 그래서 그러나 참 멋있게. 그러나 연설은 너무 잘해요. 그래서 와 진짜 학생회장 할 만했네. 뭐 이랬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에 카스트가 그때도 막 아주 큰 차표로 진 건 아니고 그러나 그때는 사람들이 너무나 신자유주의에 지쳤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신자유주의 때려 엎자. 이래서 보리치가 됐고 그래서 헌법을 개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쓰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 헌법 새로 쓰기가 2번의 투표 결과를 거쳐서 안 됐죠. 이제 부결이 됐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것도 저는 굉장히 칠레하고 한국의 차이라고 보는데 헌법을 새로 쓰기를 한다고 해서 국회의원들끼리 막 지지고 볶고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에게 투표를 해서 우리가 헌법을 바꾸는 게 좋겠습니까?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바꿔야 한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위원회를 뽑는 거죠. 위원회를 뽑으면 그 위원회를 뽑는 것도 또 투표를 했어요. 네, 누가 이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겠느냐.
투표를 했어.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당연히 이 좌파 쪽의 위원들이 많이 뽑혔어요. 그래서 초안을 썼는데 이제 그러면서 벌써 한 2021년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지치고 또 보리치 정부가 이 일도 뭐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사람들이 느낀 게 뭐냐면 너무 아름다운 공약이었구나. 돈도 없으면서 이런 아름다운 공약을 내세워서 지키지도 못할 우리를 환상에 빠뜨렸구나라는 실망감이 있고 그래서 다시 이제 두 번째 위원회를 또 뽑아요. 그때는 위원회가 대부분이 우파가 됐어요. 그래서 또 이제 드라프트를 썼는데 그것도 또 거절당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신자유주의로 살아가는 거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보리치에 대한 실망감이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실망도 너무 크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 카스트 후보는 이번에 굉장히 전략을 잘 쓴 것 같아요. 자 이제 다 백인 국가죠 하셨잖아요. 네. 보면 다 백인이잖아요. 8분이 누구예요? 후보들이에요? 후보예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이번에 대통령 1등한 후보? 하라, 공산당의 하라. 공산당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2등을 한 카스트.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오미남이라는 사람은 매년 나와요.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나와요. 이름이 오미남이에요. 예, 근데 성씨가 근데 미남이시네. 이 사람은 부자는 아니래요. 근데 네트워크 부자래요. 그래서 매번 나오는데 이제 이번에 제가 칠레 작년에 가고 재작년에 올해 갔을 때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 보리치를 찍었던 좌파 성향에 가까운 친구들이 차라리 중도 우파 마테이를 찍겠다 그랬어요. 왜냐면 어디 있어요, 마테이는? 여기 지금 여기 맨 오른쪽에 예. 이 사람이 산티아고의 프로비덴시아라는 어떤 구의 어떤 구청장이었는데 저는 그땐 굉장히 좋게 봤어요. 여성으로서 여성의 어떤 섬세함도 있으면서 지도력도 있고 이렇게 봤는데 이제 이렇게 8명 후보가 나오면서 하라가 이제 초반부터 계속 1등을 했죠. 근데 8명에서 이 1등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7명이 다 중도 우파거나 우파였기 때문에. 그리고 결선 투표에서는 이제 그 2등을 한 카스트가 되는 게 거의 확정. 거의 확정. 그러니까 모두가 첫 번째 라운드 돌 때부터 당연히 하라가 되지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차악이냐 어떤 사람은 차선이냐 그걸 뽑는데 이제 카스트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칠레 사람들이 극단적인 걸 싫어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 마테이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테이 후보는 정작 이렇게 투표가 그 대통령 결선에 들어가기 전에 토론이라든가 해서 굉장히 매력을 잃었어요. 굉장히 막 좀 약간 카리스마도 없고 이랬고 그런데 이 카스트가 굉장히 극우라는 성향이 강해서 사람들이 반감이 컸는데 카스트가 이번엔 전략을 바꿔서 지난번에 보리치 대통령하고 결선에 나갔을 때에는 낙태 금하겠다. 뭐 페미니즘 금하겠다. 굉장히 극단적이었다면 이번엔 그런 논지를 다 뺐어요. 나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안정을 꾀하겠다. 이민자들 축출하겠다. 범죄를 줄이겠다. 그렇게 되면서 카스트가 올랐고 여기에 이제 더 재미있는 것은 저는 그래서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아닌가 했던 게 카이세르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이 수염난 마테이 아래 더 극우가 나타난 거예요. 더 극우가 나타나고 더 보수적인 사람이 나타나니까 카스트의 보수성이 오히려 희석이 돼서 저만하면 괜찮아. 저만한 괜찮아. 카이세르보다는 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1등은 하라가 하고 2등은 카스트가 하겠지. 3등은 뭐 마테이가 정도가 하겠지 하는데 카이세르가 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3등을 이 파리시라는 사람이 했어요. 그분은 또 누구예요? 이 사람은 정말 또 중도예요. 맨 왼쪽에. 여기 두 번째. 두 번째. 예. 보면은 성도 재미있는데 하라는 정말 스페인성이에요. 카스트는 독일 개성이에요. 파리시는 이탈리아 개성이에요. 네, 그래서 이 파리시야말로 그리고 정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기까지는 뭐하지만 합의를 본 게 맞다고 생각된 게 딱 결선 이제 그 첫 번째 투표 개표하기 시작하니까. 결과 어느 정도 나오니까 마테이하고 카이세르가 이 카스트 캠프로 다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표는 일로 갔고 그런데 이제 파리시가 3등을 한 게 의의가 있는 것은 그 중에서도 아직도 칠레 국민들 중에서 이제 18.62%는 차지했기 때문에 이 정말로 나는 이래 아무래도 극자도 극우도 난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파리시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고
이제 결선 투표에서 물론 비중이 크진 않지만 이 파리시를 찍은 사람들이 어디로 표심이 움직일 건가는 이제 그걸로 표 조금 차이가 변수가 있긴 있군요. 조금 변수가 있기는 있죠. 네. 그래도 카스트가 될 것 같죠. 된다.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지만 또 다른 문제가 또 계속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 평가가 그렇게 안 좋아요? 보리치에 대한 평가가? 너무 안 좋죠. 저도 연설 듣고 조금 실망했어요. 예를 들면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나 보죠. 너무 뜬구름 잡고 저는 그게 그래도 한칠레 비즈니스 포럼인데 뭐 리튬 이런 얘기 전혀 없고 그래서 칠레 정부는 한국하고는 이 얘기 하기 싫은 건가? 왜냐하면 그 한칠레 그 에이펙이 한국에서 열리는 그 즈음에 이 칠레에서 영향력이 큰 대통령이 바로 중도 좌파였던 바첼렛 대통령이었거든요. 지금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데 바첼렛 전 대통령이 중국을 갔더라고요. 같은 시기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지금 굉장히 중국이랑 뭔가 더 중요한 걸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미 중국이 장악한 게 굉장히 많은데 왜 이 시기에 바첼렛이 중국을 갔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지금 뭐 11월이면 곧 임기를 마감하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자원 얘기는 아무것도 없고 한국이 너무나 뭐 문화가 우수하고 뭐 교육적 성과를 이뤄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막 그 옛날 얘기를 막 하다가 또 보리치 대통령이 또 사생활이긴 하지만 대통령에 취임할 때는 여자친구랑 살다가 또 얼마 전에 또 헤어지고 또 금세 애인을 만나서 이제 딸도 낳고 살고 있는데 그 자기 파트너의 아들이 뭐 8살 꼬마인데 걔가 케이팝을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또 제가 이게 뭐 기분 나쁠 얘기도 아니지만 한국 칭찬을 하는데 참 알맹이 없다. 참 이게 한칠레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게 할 얘기인가? 저는 약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가는 연차에 내가 뭐 책임감 있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방문한 곳이 그 짧은 와중에 경주 가기 전에 키스트 가서 막 그 컴퓨터가 춤추고 이러는 거 막 열심히 구경하다가 경주 갔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그래서 하라는 뭐 안 될 걸 알면서도 나왔다고도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제가 이제 칠레 옛 좀 초기 제자 나이가 많은 제자한테 물어봤더니 노동자들이 울면서 카스트를 찍는다 이러더라고요. 분노하면서 카스트를 찍는다. 우리 어쩔 수 없이 잘해줄 줄 알고 했던 네. 거기던 배신감 때문에. 그렇죠. 그 배신감도 있고 더 이상의 복지가 국고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약속이 굉장히 허망하고 제가 식민의 유산부터 얘기한 것은 이 중남미 모든 국가가 식민의 유산을 떠안고 사는 와중에 칠레는 피노체트 시기에 모든 게 다 이 민영화가 됐기 때문에 어떤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게 얼마 없거든요. 뭐 수도요금, 전기, 다 가스 민영이에요? 다 민영이에요. 와, 공항 이런 것도? 다 민영이에요. 와. 다 자유 경쟁. 지하철. 그러니까 와. 요금을 이래라 저래라 국가가 할 수가 없어요. 또 연금도 다 민영이에요. 연금은 아예 의료보험은 그래도 국가보험이 있고 사보험이 있다면 원래는 민영이 아니었어요? 아이엔드 때 다 구경했다가 망하는 것도 사람들이 봤잖아요. 진짜 극단적이었겠다. 정말 극단과 극단을 경험했으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신자유주의로 먹고 살기라도 하는 게 낫지라고 근데 생각을. 그 민영의 주인공들은 누구예요? 우리나라처럼 대재벌들이에요? 뭐 외국 회사들이. 외국 회사들이에요. 하고 나니까 그래도 민영은 효율적으로 돌아갈 쪽이 그렇죠. 많아요? 아니면 비싸게만 하고 이거 큰일이다라는 쪽이에요? 효율적으로 그래도 비싼데 돌아가네? 나름 효율적으로 돌아가죠. 또 이게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 연금이 저도 지금 사실은 제가 작년에 칠레 간 건 제 연금 찾으러 갔다 못 찾고 왔는데 연금도 뭐 할 때 뭐 회사를 정하면 A, B, C, D, E 리스크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겠냐. 그러니까 다 네 책임인 거예요. 손해가 나도 네 책임. 네 그리고 이제 뭐 DC형 퇴직연금.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연금이 2019년에 막 시위가 터지고 사람들이 6개월 동안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국가하고 연금회사하고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는 게 연금을 10%씩 한번 이렇게 인출을 하게 해줬어요. 저는 그때 한국에 와 있었고. 그게 10% 인출한다 한들 칠레 월급이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인데 그 돈이라도 다 몇만 빼서라도 막 인출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런 식의 10% 연출을 한 5번인가 6번인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연금은 밸런스가 깨졌어요. 네, 그렇겠네. 더 줄 돈이 없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찾으러 갔을 때는 교묘한 규정을 만들어서 찾을 수가 없게 해놓은 거예요.
제가 뭐 한국에서 연금 내는 거 뭐 한 거 다 막 공증 번역해서 공증해서 다 막 줌으로 이제 심지어 미팅까지 해야 돼. 인터넷으로 뭐 이메일로 보내면 답변도 안 와서 제 칠레 친구가 연금회사 가가지고 야 대답 좀 해 이래서 대답 본 게 줌 미팅 합시다 이거였는데 다 해서 이제 다 보여줬어. 모든 서류가 다 준비됐대. 그랬더니 갑자기 근데 너 그 콘트랙에 무슨 조항이 있어? 이러는 거예요. 무슨 콘트랙에? 그 칠레 카톨릭 대회 계약서에 뭐 내가 뭐 칠레를 떠나게 될 때 연금 어떻게 무슨 조항이 있어? 아니 그 옛날에 그런 게 어딨어? 그랬더니 어머 그거 없으면 못 찾아 이러더라고요. 그 연금을 날리셨어요? 아니 그냥 거기 있는 거죠. 못 그러면서 찾으면 날리는 거지. 아니요 그냥 거기 60세부터 다달이 받으라는 거야. 이제 인출이 안 된다. 일시불로는 인출 안 돼. 일시분도 안 되고 전액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때 2019년, 2020년에 혼란기에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막 다 들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금회사가 이제 돈을 주면 안 되고 줄 돈도 없을 테고 하니까 연금회사에서 이 조항이 없으면 안 되고 60세부터 다달이 받아라. 그래서 난 60세 여기 있을 예정이 아닌데 그랬더니 그건 네 사정이지가 된 거죠. 이게 19년 만에 우파 정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아니죠. 왜냐하면 19년만이 아니라 보리치 대통령이 이전에는 우파였어요. 그전엔 좌파였고 4년 번갈아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극좌가 됐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극우가 되는 칠레 민주주의 역사에서는 이게 엄청난 역사적인 변환기죠. 이제 중도가 없어지는. 하다가 네. 극좌 극우를 다시 그렇죠. 경험하네. 그러니까 네. 예전에 아엔데에서 피노체트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의 그 콘세르타시온이나 우디라고 하는 중도 우파 두 정당이 거의 다 망했어요. 거의 뭐 소멸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칠레 입장에서는 굉장히 역사적인 변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네. 이제 우리가 남미 국가가 뭐 사실 중남미까지 치면 멕시코부터 네. 저 아르헨티나, 브라질까지 있는데 네, 그래도 우리 기억에는 칠레 그러면 남미에서 좀 잘 사는 나라. 네, 그리고 자원도 많고 네,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네. 미래가 있고 또 워낙 길어서 수자원 이런 거 뭐 해양 이런 거 엄청 강하니까 포텐셜이 네. 굉장히 있을 거다. 네, 그런 생각이 있고 네, 저 북쪽에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좀 들으면 좀 섭섭하겠지만 뭐 니카라구아나 뭐 이런 데에 비하면 그건 엄청 맞아요. 문명 사회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도 안에 있으면 우리 한국과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가 있다 이렇게 보게. 한국의 격차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죠. 그래요. 제가 이제 9월에 몇 분하고 같이 칠레 갔는데 중남미 부자들의 특징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뭐 좋은 차를 산다거나 명품을 휘감고 다니거나 이런 거 없어요. 오. 네. 저도 처음에 칠레 갔을 때 짝퉁 뿌라다 백 같은 거 있다가 내가 이런 소매치기 대상만 되겠구나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와 돈을 쓰는 곳이 달라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이번에 같이 가셨던 분들도 막 부촌으로 가면 이제 막 예쁜 집들이 나와요. 그랬더니 집이 별로 안 크네 이러시더라고요. 그거는 분들이 네, 안 들어가 보셔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겉이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굉장한 집안의 친구가 이제 초대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이제 너를 우리 그룹에 끼워주는 거니까 너 이거 꼭 가야 된다는 거야 집에. 그래서 이제 갔죠. 저도 처음에는 뭐 엄청나대더니 뭐야 이거 뭐 마당이 뭐 개 한 마리 있고 뭐야 이랬어요. 집에 딱 들어갔더니 1층과 2층 사이에 1.5층이 있고 그 1.5층에 막 하얗게 그 호황 미로 같은 회벽을 막 하얗게 칠해서 이 사람이 미니카 수집한 게 쫙 그냥 있고 다시 2층과 뭐 2층 사이에 다시 있고. 이쪽에 또 있고 현관에는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스페인에서 갖고 왔다는 바울 큰 트렁크가 딱 상징적으로 있고 그리고서 이제 집 뒤로 갔더니 막 숲이 쫙 나오고 수영장은 당연하고 그게 다 자기 땅이라는 거죠. 네, 그 사람 초라하구나. 네, 그 사람들은 저도 처음에는 저희 학교 교수들 다 엘리트층인데 다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고 다 검소하고 저도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고 그러다 이제 우리 단과대 워크숍을 가서 월급 갖고 사는 사람이 나밖에 없구나 라는 걸 그때 어제 가서 얘기하는데 애들의 얘기 수준이 다 무슨 뭐 마이닝을 하나 가지고 있거나 뭐 어디 뭐 농장 라티푼디언 같은 농장이 있거나 이게 수준이 완전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어디에 쓰냐면 여름 휴가마다 유럽을 간다거나
휴가가 길잖아요. 네. 뭐 그렇게 간다거나 또 그다음에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저기 남쪽에 정말 아름답기 때문에 호수에 별장 있고 또 제 친구들도 아주 부자는 아니어도 뭐 좀 돈 좀 괜찮게 버는 친구들은 산디에고 공해가 심하니까 1시간 2시간 거리 해변에 다 이렇게 세컨하우스 하나씩 사놔요. 조그맣게 아파트 사놓고 주말 되면 거기 가서 쉬다 오고. 그러니까 그게 투자 개념도 아니고 돈에 대한 가치와 내가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완전 이게 다르구나.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 물려받은 같은 돈이에요, 그거는? 물려받은 돈도 있고 이제 그 돈도 물려받은 돈도 자기가 열심히 노력 안 하면 금방 이제 난리죠. 그러니까 또 보면 그게 이제 아주 이게 식민 시기부터의 이 엘리트층이 다 견고하게 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런 삶의 방법이 체화된 오케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주식 얘기할 필요도 없고 또 칠레 주가는 선거에 따라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대충 이번에 자가했으면 다음에 우가 하겠네? 예견됐기 때문에 뭐 주가를 가지고 뭐 그런 것도 없고 돈이 돈을 굴리고 이런 건 하지만 뭐 다세대라고 해서 다주택이라고 세금 더 내는 거 없으니까 모기지론으로 아파트 이렇게 여러 채 사놓고 괜찮은 동네 세 받으면 된다. 세 받아가지고 하고 뭐 제 친구 보면 그걸 노후 대비책으로 사놨다. 그 다음에 이제 노후 대비책 사놓고 처음에는 부모님 사시게 하고 나중에는 아들이 장가 가니까 아들 살게 하고 내 노후는 어디에 뭐 이런 얘기는 하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모습이 너무 다르죠. 그런가 하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빵만 먹어야 될 정도로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 연금 10% 인출 안 했어도 나중에 뭐 몇만 peso나 받을까 가능하고 저는 이번에 가보고 너무 좀 놀라기도 한 게 더 발전한 거예요, 칠레가. 더 발전했다고요? 네, 더 발전했어요. 공항도 더 좋아지고 뭐 돈 냄새가 더 나. 그런데 더 빈부격차는 더 벌어지고. 좌파 정권이었는데도. 네. 그게 가난했던 사람이 더 못 살게 되면서 벌어진 격차예요? 아니면 부자들이 가난한 더 부자가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 것 같고. 더 가난해지기.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번에 카스트가 이민 문제에서 사람들의 표심을 얻은 게 정말 외국인이 늘었어요. 살만하니까 들어오는 외국인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베네수엘라예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부자들? 아니죠.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난민들. 지금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중남미 전체 800만 정도가 지금 다 중남미를 떠돌고 있는데 언어가 통하니까 그다음에 와서 그나마 좀 칠레가 밥벌이가 있겠다 싶으니까 왔고 저도 처음에 뉴스에서 볼 때는 이게 너무 외국 사람들을 차별하는 언론 보도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정말 가서 보고 저도 몇 번 당할 뻔 해보니까 이거 왜 이렇게 외국 애들이 많아. 제가 약간 칠레 가면 약간 코드가 헷갈려서 나도 외국인인 주제에 대부분 교수님 보고 왜 외국인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지. 얼굴이 다르니까. 그렇죠. 근데 외국인 많으면 왜 불편해요? 본인이랑 근데 일자리의 충돌이라면 불편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주 사소한 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칠레 사람들이 이게 베네수엘라의 난민들이 들어오면서 칠레에서 정말 생전 보지 못하던 조직범죄라는 단어가 생겨나고 칠레에서 마약 사건이 터지고 그래서 시위가 터졌을 때만 해도 사람들의 관심사 불만이 연금, 노후였다면 지금은 국민들의 이게 2023년에 50%였고 올해 통계를 보면 60% 이상이 지금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다. 군경은 뭐하냐? 빨리 이민자들 몰아내라.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칠레 군인이나 경찰들도 이런 조직범죄를 상대해 본 경험이 없어요. 네, 오히려 경찰들이 더 순둥순둥한 칠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시위하는 군중이나 경찰이나 군경도 다 우리나라에 한번 견학을 와야 돼. 네? 우리는 약탈을 안 하잖아. 그렇죠. 사실 정말 너무 힘들어요. 사실 내가 뭐 세계 모든 나라를 가본 적은 없지만 민주주의가 가장 잘 진행된다는 미국도 해가 진 다음에 그 데모를 하면은 그건 무조건 약탈 방하거든. 네, 맞아요. 근데 밤에는 데모를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네. 근데 우리는 밤에만 하잖아. 퇴근하고 촛불 켜고 형광봉. 우리도 이제 그러기까지 시간이 있었잖아요. 축제잖아. 근데 우리 금방 배웠죠. 그래도 시위를 할 때 뭐 화염병은 던지고 서로 그랬어도 네. 약탈은 없지. 옆 가게에 가서 전경이든 학생이든 뭐 약탈은 안 하잖아요. 아니, 오히려 옛날에 그 학생 운동할 때 보면 들어와. 그랬다 큰일 나요 칠레에서. 들어와서 물도 주고. 큰일 나요. 왜냐하면 이 숨겨준 애가 시위하는 사람인지 약탈범인지 모르잖아요. 우린 약탈범 없으니까. 큰일 나요. 그래서 제 친구 한 명 들어가면 친구 엄마네 집이야 또. 제 친구 한 명이
그렇게 시위대 한 명 숨겨줬다가 정말 남편한테 이혼당할 뻔했어요. 위험한데. 위험한데. 왜냐 일단 들어오면 그걸 어떡할 거냐고. 저도 사실은 시위에 참가한 학생 한 명을 저희 집에 숨겨준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경비 아저씨가 내가 당신을 믿으니까 이걸 넘어가긴 하지만 이거 이웃 주민들이 알면 그렇구나. 제가 정말 쫓겨날 뻔한 거죠. 그 믿음은 진짜 한국인의 종특인가 봐. 여기는 불신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 대신에 제가 이제 그 학생하고 어떤 걸 했냐면 1월에 시위가 쉴 때 이제 시위가 일어났던 곳을 이제 한 6시간을 걸었어요. 우리가 그 땡볕에 사진도 찍고 걷는데 이제 걔가 이제 대신에 제 학생이 옛날에 우리가 얘기하던 짭새 경찰들이 따라오면 어느 루트로 도망을 가는지를 다 보여줬죠. 저도 그걸 거기다 말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땐 정말 더더라도 그 학생이 프로페 지금 혼자 다니는 거 너무 위험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니는데 저는 그때도 너무 안타까웠던 게 이 시위대가 어떤 불만을 표출하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그 사이 약탈 방화가 일어나면서 그때 산티아고 시내 중심가를 기준으로 10개 정거장 정도에 신호등이 다 없었어요. 다 뽑고 뭐 때려 부시고 보도 블록이 없고 그래서 전 나중에 이것도 다 세금인데 이걸 지금 무슨 돈으로 나중에 이런 생각도 했었죠. 네. 자, 그럼 그 투표는 지금 이제 그럼 결정은 언제 되는 거예요? 남은 일정이? 이제 12월 16일에 이제 투표를 하면 카스트가 되는데 결선 투표죠, 이건? 결선 투표를 하는데 이제 몇 표 차로 될 것이냐? 이 정도가. 표가 남은 표가 지금 다 갈 건가? 극우 대통령의 탄생은 거의 확실하다. 확실하고. 네, 거의 그러면 확실하고. 이제 공약은 이민자를 추방하는 게 공약. 이민자, 범죄, 사회 안전. 네. 다행이네 교수님 미리 와 계셔서 추방당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보통 네. 이제 진보 진영이 우리 먹고 살게 해주겠어요, 잘 살게 해주겠어요라고 하는 건 사실 돈이 있어야 되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근데 저렇게 치안을 만들어 줄게요, 매주 다 내쫓아 줄게요는 그거야 버튼 누르면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어려워 보여요. 칠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금 칠레에서 피노체트를 오히려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피노체트 인기가 높아지고 있대요. 오히려. 왜냐하면 정말 피노체트 시대에 인권 단합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제 친구 중에도 추방당했다가 다시 왔던 친구도 있고 또 제 친구는 정말 아침에 자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그냥 옷도 못 입고 제대로 못 입고 끌려가는 걸 본 친구도 있고 그런 거 하면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산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도 있는데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당한 일이 아닌 어떤 일을 당한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 시절에 정말 안전했고 정말 장사도 할 만했고 사업도 할 만했고 칠레가 잘 살게 됐고 아엔데 시절처럼 배급받으러 가서 줄 서지 않아도 그래도 빵 쪼가리 사 먹을 상황은 됐었다라는 기억을 하고 있고 제가 예전에 이민 가신 분들도 피노체트 때는 경찰이 다 지켜주고 이 잡범들이 없었는데 이게 칠레가 점점 이상해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제가 한국 교포들께서 네 그런 말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당한 일이 아니면 그래서 지금 피노체트 인기가 올라가고 있대요. 우리도 네. 우리도 예전에 그런 분 하나 있잖아요. 네. 엄청 힘들었는데 그때를 향수하는 사람들도 많은 그런 거 있죠. 아닐까? 네. 당시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가 또. 잠깐 우리 칠레 놀러 갔다 온 것 같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재밌게 하세요. 칠레 놀러 갔다 온 게 아니라 거기서 투표한 것 같아. 왜 그러세요? 네. 오늘은 이제 칠레 대선 이야기를 들었고 다음번에 모셔서 쭉 그 옆 나라 얘기도 같이 한번 들으면서 그렇죠. 볼리비아 뭐 이런 데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 얘기까지 하고 또 뉴스 나오는 거 잘 너무 좋네요. 지켜보죠. 먼 나라 잘 여행했습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